콘텐츠 경고 아래 이야기는 노년의 연애와 내면 세계를 다룬 심리 사회적 허구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로움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그리고 강한 감동을 줄 수 있는 과거의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은 인본주의적 가치, 사랑 치유를 강조하며 신체적 민감 요소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민감한 상태의 독자라면 감상 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운명의 우연한 장난처럼 보이는 만남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평생에 걸친 긴 기다림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서울을 바쁜 이들의 도시, 과거가 고층 빌딩과 쌩쌩 달리는 지하철 아래 묻혀버린 곳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름 어딘가 강남의 화려한 넌 사인이 비추지 못하는 그늘진 곳에는 여전히 어제 숨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늙은 가슴 속에 비밀을 감추고 있으며 그 비밀은 가벼운 손길 하나에도 눈물로 터져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하나의 거짓말,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40년 동안 묻혀 있다가 비로소 빛을 보게 된 진실로부터 시작됩니다. 11월, 말의 서울 하늘은 더 이상 가을에 높고 푸른 빛을 잃고 낯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혹독한 겨울이 곧 닥쳐올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보도 위에 남은 노란 은행잎 사이로 파고들어 아스팔트 위 젖은 바닥으로 쓸쓸히 날려 보냈습니다. 오후 늦게 종로구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소나기는 이곳의 분위기를 더욱 적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옛 서울 문화의 요람이자 은퇴한 노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종로는 오늘따라 마음이 아릴 정도로 한산했습니다. 호떡이나 오뎅을 팔며 김을 모락모락 피우던 노점상들도 비를 피하는 천막 아래로 움츠러들었고 드문드문 보이는 사람들만이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그 우울하고 축축한 공간 속에서 박동훈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유롭지만 고독한 모습이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그는 한때 명성을 떨쳤던 건축가다운 세련된 풍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흑연색 트렌치 코트는 마르고 큰 키지만 여전히 꼿꼿한 그의 체형에 딱 맞게 재단되어 있었고 빗방울이 몇 방울 튀었지만 가죽 구두는 정성스럽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검은 우산을 털었고 물방울들이 추억 화이 니엠 극장 로비 앞에 이끼 낀 벽돌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이곳은 홍대나 이태원의 젊은이들이 찾는 거대한 아이맥스 스크린이나 웅장한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을 갖춘 현대적인 영화관이 아니었습니다. 추억은 낙원동의 구불구불한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작고 낡은 극장으로 시간마저 반세기 전에 멈춘 듯한 곳이었습니다. 박 씨에게 이곳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라 타임머신이자 숨 막히는 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아내가 지독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박 씨는 강남 압구정의 6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이미 성공하여 오래전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전화를 걸어오고 용돈과 영양제를 보내왔지만 가족 식사의 따스함이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는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스마트홈의 부유함과 편리함은 그의 외로움을 더욱 광활하고 차갑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넓은 거실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현대 사회에서 자신이 잉겨 존재임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로를 찾아
흑백 필름에 긁힌 자국 속에서 희망이 넘치고 이별의 색이 묻지 않았던 젊은 날의 분위기를 다시 느끼곤 했습니다. 오늘 극장 문 앞의 칠판에는 분필로 영화 애수, 워털루, 브리지의 상영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쟁 시기의 사랑과 비극을 다룬 고전 명작이었습니다. 박 씨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살짝 지었습니다. 또 이별 이야기군. 그는 표를 사서 어두컴컴한 상영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햇볕을 쬐지 못한 벨벳 의자.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에게는 그것이 기억의 냄새이자 안심의 냄새였습니다. 상영관은 텅 비어 있었고 구석진 자리에 조각상처럼 앉아있는 몇몇 검은 그림자들만이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박 씨는 익숙하게 결 5번 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스크린 전체를 조망할 수 있으면서도 영삭이 빛 속에서 춤추는 먼지들을 볼 수 있는 그의 명당이었습니다. 여기 앉으면 목이 아프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익숙한 질서에 작은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바로 옆자리인 G6 좌석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벽면 조명의 희미한 빛 속에서 박 씨는 뜻밖의 동행인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65, 68쯤 되어 보이는 청춘의 아름다움이 시간의 깊이와 우아함으로 바뀐 나이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아하게 입고 있었고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귀티가 흘렀습니다. 베이지색 모직 코트가 마른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목에는 클래식한 패턴의 실크 스카프가 단정하게 매여 있었으며 무릎 위에는 낡았지만 잘 관리된 짙은 갈색 가죽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을 곧게 펴고 침묵 속에 앉아 아직 시작되지 않은 하얀 스크린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아주 먼 내면의 세계에 빠져 있는 듯했습니다. 9세대 신사의 고유한 예의로 박 씨는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자는 살짝 놀란 듯 그를 돌아보더니 역시 가볍게 고개를 숙여 답례했습니다. 짧고 겸손하며 의미심장한 몸짓이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풍파를 겪어 때로는 말이 불필요함을 아는 사람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상영관의 불이 꺼졌습니다.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여름밤 귀뚜라미 소리처럼 익숙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얀 빗줄기가 어둠을 뚫고 스크린에 첫 흑백 영상을 비췄습니다. 로이 크로닌 장교와 발레리나 마이라 레스터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관객들을 포연자욱한 전쟁 당시의 런던으로 데려갔습니다. 박 씨는 공습 경보 중 워털루 다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으로 시작된 험난한 사랑 이야기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옆자리 여인의 존재로 인해 분산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앉은 자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 마치 스크린의 모든 전개에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고도의 집중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여주인공 마이라에게 비극이 잇따라 닥쳤습니다. 연인의 죽음에 대한 오해 생계를 위해 거리의 여자로 전락하는 과정, 그리고 고통스러운 로이와의 재회. 상영관의 공기는 슬픔으로 묵직해졌습니다. 마이라가 자신이 로이의 순수한 사랑에 더 이상 어울리지 않음을 깨닫고 그를 놓아주기로 결심하는 절정의 순간 박 씨의 귓가에 아주 작은 훌쩍임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처럼 가벼운 흐느낌이었지만
곧 큰 울음으로 터지지 않으려 애쓰는 거친 숨소리로 변했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곁눈질로 옆을 보았습니다. 스크린에서 반사된 희미한 빛 속에서 여자의 마른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려는 오열을 억누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단순히 영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그녀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어떤 슬픔을 공명시키고 깨워 그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신사로서의 교육과 자신 또한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연민이 박 씨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림질이 잘 되어 라벤더 섬유 유연제 향이 은은하게 배어있는 새하얀 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여자 쪽으로 손수건을 건네며 주변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이걸 쓰시지요. 영화가 너무 슬프군요. 그렇죠? 여자는 감전된 듯 놀라며 확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 흑백 영화의 명멸하는 빛 속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는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그렁그렁하고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망망대해 같은 슬픔과 스크린 속 마이라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절망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은 풍파 가득한 한평생을 담은 깊은 호수 같았고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한 무언가가 박 씨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쉬었으며 흐느낌 속에 부서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앙상하고 파란 핏줄이 도드라진 손을 뻗어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바로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소나귀에 꽉 쥐고 왼쪽 가슴에 대었습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 구명조끼를 붙잡듯 낯선 이의 관심과 손수건의 온기가 지금 그녀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것인 양. 그녀는 그렇게 꽉 쥔 채 나이 들어 생긴 주름 위로 눈물이 계속 흐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영화는 짙은 안개 속 워털루 다리 위에 굴러떨어진 행운의 부적 마스코트를 보여주며 끝났습니다. 상영관에 불이 켜지고 사람들을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관객들은 주섬주섬 자리를 떴고 모두 약간의 슬픈 여운을 안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옆자리의 여자는 가장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에 흠뻑 젖은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돌려주기를 원치 않는 것 같기도 했고 깨끗이 빨아서 돌려주고 싶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밖에는 비가 완전히 그쳤고 서울의 밤 특유의 쌀쌀하고 축축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로등의 노란 불빛이 도로 위의 물웅덩이에 비쳐 얼룩덜룩한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이제 거리감이 줄어들었고 대신 가벼운 어색함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박동훈입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어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몸을 돌렸고 강직한 주름이 잡힌 얼굴에 인자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귀가가 너무 급하지 않으시다면 몸을 녹일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제 손수건이 부인의 사적인 감정을 방해한 것에 대한 사죄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탐색하는 듯 하면서도
그의 얼굴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높은 이마를 곧은 콧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깊고 그윽하여 그의 이목구비 하나하나를 마음에 새기려는 듯했고 눈앞에 늙은 남자와 기억 속 어떤 형상을 겹쳐 보려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슬프지만 겨울날의 약한 햇살처럼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김선영입니다. 패를 끼쳤군요, 박 선생님. 두 사람은 인사동으로 향하는 돌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밤의 구시가지는 차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좁은 골목 깊숙이 위치한 처마가 날렵하게 솟고 한지 문살이 있는 고풍스러운 한옥 찻집을 골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대추차와 오미자차의 향긋한 냄새가 가득했고 작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가야금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온돌 바닥의 온기가 오후에 비가 남긴 한기를 몰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방금 본 영화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는 김선영 씨가 단순히 오락을 위해 영화를 보는 관객이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전 영화에 대해, 촬영 구도에 대해, 감독의 의도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고, 오랜 영화 팬인 그조차 잊고 있던 사소한 대사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부드러운 목소리, 꾸밈 없으면서도 정제된 어휘는 그녀가 교양 있고 풍부한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를 무척 좋아하시고 조예가 깊으시군요. 박 씨가 물으며 청자 찻잔을 들어올려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꼈습니다. 김선영 씨는 찻잔을 손 안에서 가볍게 돌리며 피어오르는 얇은 김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아득해졌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박 선생님, 현실의 삶은 때로는 너무 비좁고 후회로 가득하니까요. 영화를 볼 때 그 2시간 동안 저는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저는 누구든 될 수 있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으며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고 책임이나 도덕에 얽매이지 않은 채 그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의 그 말은 박 씨의 마음을 찌르는 바늘과 같아 가슴을 아리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현대적이고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잃은 두 늙은 영혼, 노년의 외로움에서 도망치고 있는 두 사람은 지난 세기의 낡은 영화를 통해 서로를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낯선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따뜻한 차와 끝없는 이야기 속에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안구역 개찰구에서 헤어지기 전 그들은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즉흥적이지만 소중한 2인조 영화 감상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의 규칙은 간단했지만 방어적이기도 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추억,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그 후 차를 마시며 토론할 것, 불변의 원칙 가족에 대해 묻지 말 것, 자녀에 대해 묻지 말 것,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묻지 말 것, 오직 영화 예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것, 세속적인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교감에 기반한 순수한 관계였습니다. 박 씨는 개찰구 너머로 사라지는 김선영 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오래전 식어버린 가슴 속으로 작은 기쁨과 기대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강남으로 돌아가는 3호선 전철을 타기 위해 몸을 돌리며 이것이 아름다운 황혼의 우정의 시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박동훈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승강장 반대편 전동차 문이 닫히며 김선영 씨를 외부 세계와 차단하는 바로 그 순간, 그녀가 차가운 전동차 벽에 등을 기대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녀는 뺨을 타고 흘러 비싼 코트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낡은 가죽 가방을 열고 비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도 화장품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렇게 변하고 가장자리가 다른 소중한 보물처럼 코팅된 영화 티켓 한 장이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지하철 객차의 하얀 형광등 아래 티켓에 인쇄된 글자들은 많이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단성사 극장, 영화 제목, 겨울 연가 반 틴차, 무화동, 원문 직역 겨울, 사랑 노래 역주, 연 영화라는 문맥을 따름, 상영일 12일. 김선영 씨는 티켓을 쓰다듬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날짜를 문지르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사람의 살결을 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자한 미소와 깊은 눈을 가진 박동훈이라는 노인의 모습이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 모습은 열정 넘치던 옛 건축학도 청년의 이미지와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40년 전의 울음이 메아리쳐 돌아온 듯 목이 메고 흐느끼는 목소리였습니다. 드디어 그 긴 세월이 지나고 나도 당신을 찾았어요. 동훈 씨, 당신은 여전하네요. 다만 정말 나를 잊으신 건가요? 경적 소리가 울리고 열차는 반평생의 비밀을 간직한 여인을 싣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잠들어가는 서울과 이제 막 첫 페이지가 넘어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뒤로한 채 말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가운 한강물에 녹아버리는 눈송이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남겨진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구멍을 남깁니다. 사람이 늙어가며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망각입니다. 어느 날 옆에 익숙한 의자가 텅 비어버리고 그 사람에 대해 이름과 조각난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해지는 것입니다. 박동훈 씨와 김선영 씨의 이야기는 뒤늦은 영화일 뿐만 아니라 한 인생의 화려한 껍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난 10년 중 서울이 겪은 가장 혹독한 겨울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추억, 극장에서의 운명적인 오후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황홍이의 시간은 보통 느리고 무의미하게 흐르지만 박동훈 씨에게 지난 3개월은 다채로운 눈 깜짝할 순간 같았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본격적으로 닥쳐와 한강에서 불어오는 칼날 같은 바람이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를 파고들며 도시의 모든 감정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박 씨의 넓고 한때 차가웠던 아파트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다시 지펴지고 있는 듯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은 더 이상 종말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아니라 기다림이 되었습니다. 매주 그는 오직 단 하루 화요일 오후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박 씨의 변화는 조용하지만 뚜렷했습니다. 그는 매주 화요일 아침 거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가장 잘 다림질된 셔츠를 고르고 나이에 비해 너무 튄다고 생각했던 자두색 실크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는 진열장을 열어 침향과 호박 암벨 향이 나는 향수를 꺼냈습니다. 그가 풍차에 좋은 건축가였던 시절 죽은 아내가 좋아했던 향이었습니다. 옷깃에 살짝 뿌린 향기는
유혹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기를 위한 정중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백발을 넘기다가 5년 전 영원히 꺼진 줄 알았던 삶의 기쁨이라는 빛이 늙은 눈동자에 서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와 김선영 씨의 관계는 지하수처럼 흘렀습니다. 표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는 깊고 굽이쳤습니다. 무례한 스킨십도 화려한 작업 멘트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시끄러운 데이트도 없었습니다. 사랑, 아니 더 정확히 말해 황혼의 설렘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아플 정도로 조용한 이해와 배려였습니다. 그것은 김선영 씨가 마르고 솜씨 좋은 손으로 직접 담근 대추차를 보온병에 담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지난번 통화 때 그의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 초겨울 찬바람에 목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된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달콤하고 맑은 차 한 모금의 온기는 박 씨 영혼의 가장 차가운 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성공한 남자의 성큼성큼 걷는 걸음에 익숙했던 박 씨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좁혀 김선영 씨가 발맞출 수 있게 한 것도 그랬습니다. 그는 날씨가 굳을 때마다 그녀가 무릎 통증으로 절뚝거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가 무안해하지 않도록 티를 내거나 너무 많이 묻지 않고 묵묵히 속도를 늦추며 항상 바람을 막는 쪽에 서서 걸었습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스크린에 격정적인 애정신이 나올 때면 간혹 앞줄의 젊은 커플들이 몰래 서둘러 키스하는 모습이 보이곤 했습니다. 그와 그녀는 서로를 돌아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젊은 날의 모든 열정을 지나온 사람들의 관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 서로의 숨소리를 들으며 느끼는 평온함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것임을 이해하는 미소였습니다. 박 씨는 김선영 씨가 매우 섬세하고 지적인 여성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영화 속 고딕 건축 양식에 대해, 클래식 음악에 대해,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해 그와 담소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 뒤에는 견고한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남편이나 자식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묘하게 가족 이야기로 화제를 돌릴 때마다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능숙하게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는 그 암묵적인 규칙을 존중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호기심과 걱정이 종양처럼 커져갔습니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짐을 나누고 싶어서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12월 중순의 어느 오후 눈이 펑펑 쏟아져 서울의 거리들을 하얗게 뒤덮었습니다.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야. 라는 명대사로 유명한 고전 영화 러브스토리, 러브스토리. 우를 본 후 두 사람의 기분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헤어지지 않고 청계천을 따라 걷기로 했습니다. 겨울의 검은 가을물은 연말 축제의 반짝이는 LED 조명 아래 조용히 흐르며 낭만적이면서도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가 두 사람의 어깨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김선영 씨가 갑자기 다리 난간 옆에 멈춰 서서 발 아래 하염없이 흐르는 물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입김이 하얀 연기처럼 피어올라 차가운 공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고요한 공간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슬퍼하실 건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씨는 놀라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돌아보았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농담의 기색을 찾으려 했지만 보이지 않았고 가을 호수 같은 막막한 슬픔만이 보였습니다. 왜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박 씨가 가볍게 나무랐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막 친구가 되었을 뿐이지 않습니까? 아직 함께 보지 못한 영화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선영 씨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눈송이 하나를 받았고 따뜻한 손바닥 안에서 녹아 차가운 물방울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운 나이에 사라짐은 가장 평범한 일 아닌가요? 오늘 만나 웃고 이야기하지만 내일은 한 줌의 먼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죠. 바람이 불면 어느 잎이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이 세상에 김선영이라는 노인네의 존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있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박 씨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지난 3개월간 지켜온 안전거리를 깨뜨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충분한 상실을 겪은 남자의 용기를 내어 그는 크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그녀의 차갑고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행동에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였고 확신이었으며 붙잡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어 혹한의 겨울 속에 약간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기억할 겁니다. 그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낼 겁니다. 선영 씨, 저는 5년 전의 상처 상치했습니다. 제 심장이 아내와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고 남은 생은 조상을 만날 날만 기다리며 마모되어 가는 존재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저는 계속 살고 싶어졌습니다. 화요일들이 의미 있다고 느껴집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떤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신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친구입니다. 제발 그렇게 가볍게 사라짐에 대해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선영 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다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는 그녀의 눈가에 고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순간 그녀는 손을 빼려 했고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습니다. 아마도 고백이거나 혹은 그를 밀어내기 위한 잔인한 거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너무나 부드럽고 진심 어려서 그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녀는 저항을 포기하고 자신의 손을 그의 손 안에 가만히 맡겼습니다. 고마워요, 동훈 씨. 그녀가 거리감을 두는 박 선생님이라는 호칭 없이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동훈이라는 두 글자는 어찌나 다정하고 애절하게 들리던지 마치 마음속으로 수천 번은 불렀던 이름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 내리는 하늘 아래 낯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완전히 지워진 듯 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서로에게 의지한 두 늙은 그림자가 되어 세상의 추위와 인생의 추위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뒤늦은 행복을 찾는 이들을 항상 놀리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 김선영 씨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약해진 듯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기침을 하는 횟수가 잦아졌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억누르는 마른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극장 조명 아래서 박 씨는 그녀가 화장을 더 공들여 하고 파우더를 두껍게 발랐음에도 피부의 창백함과 눈 밑에 깊은 그늘을 감출 수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때로는 산책하다가 멈춰 서서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기도 했습니다. 박 씨가 걱정스레 묻고 병원에 가자고 할 때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어넘기고 그저 노안이라 날씨 탓에 좀 피곤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과 자존심 때문에 그는 감히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운명의 화요일이 왔습니다. 서울이 영하 15도라는 기록적인 한파에 잠긴 날이었습니다. 박동훈 씨는 추억, 극장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영화 카사블랑카, 티켓 2장과 그녀가 좋아하는 갓 구운 군밤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문드문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영화 상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옆 G6 좌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영화는 3분의 1이 상영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비에 서서 출입문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영화가 끝났습니다. 다른 관객들이 주섬주섬 나오며 정장을 갖춰 입고 홀로 서 있는 늙은 남자를 호기심과 안쓰러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김선영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어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예고 한마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자동 응답기의 몸이 건조한 목소리가 심장에 못을 박듯 울렸습니다. 그는 2번, 3번, 10번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무서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처음의 걱정은 급속도로 공포로 변했습니다. 조명이 꺼진 극장 로비에 서서 그는 온몸을 잠식하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제야 그는 뼈아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녀의 집 주소가 어디인지, 누구와 사는지, 연락할 자녀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김선영이라는 이름과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 외에는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고 깊다고 생각했던 관계는 실은 실오라기처럼 위태로워 그녀가 손을 놓거나 전화기를 끄기만 하면 존재한 적 없던 것처럼 그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남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이 이렇게 무서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거실을 서성이며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기침하던 그녀 창백한 얼굴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나눴던 대화의 파편들, 사소한 이야기들을 뒤져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인사동 아니고, 청계천 아니고,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기억 속에 빛이 스쳤습니다. 언젠가 차를 마실 때 그녀가 그가 사 온 붕어빵이 맛있다고 칭찬하다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망원시장 입구에 옛날 빵집이 있는데 거긴 피가 얇고 팥이 많아요. 집 바로 근처라 장 보고 집에 갈 때마다 사거든요. 망원동, 망원시장 근처. 이튿날 이른 아침, 겨울 해가 아직 짙은 안개를 걷어내지 못했을 때 72세의 박동훈 씨는 두꺼운 코트를 걸치고 택시를 잡아타 망원동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그가 사는 강남의 화려함이나 극장 주변의 고풍스러움과는 정반대로 서민들과 저층 주택들이 밀집한 오래된 주거지였습니다. 그는 붐비는 망원시장을 헤매며 카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녀를 몰래 찍은 유일한 사진을 띄운 전화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상인들 채소 파는 할머니, 생선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늙은 건축가의 얼굴에는 절망이 역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이 여자분을 보셨나요? 여기서 장을 자주 보시는데 비트스티 고개를 젓거나 바빠서 손을 저을 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포기하지 않고 시장 끝 좌판이 드문드문해지고 허름해지는 곳까지 갔습니다. 마침내 고추장과 장아찌를 파는 좌판의 한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전화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 이 할망구. 알지. 아주 폐쇄적으로 살아. 남이랑 얘기도 잘 안 하고. 이름이 김 뭐였더라. 김선영 맞습니까? 박 씨는 기뻐서 소리치며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저기 시장 뒤편 낡은 아파트에 살아. 그 붉은 벽돌 다 떨어져 나간 건물 말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말을 흐리며 안타까운 눈으로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박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요 며칠장 보러 안 나오던데. 그리고 이틀 전인가 구급차가 윙윙거리며 거기로 들어갔어. 사람들이 독거노인이 쓰러졌다고 수군대더라고. 그 할망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발밑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감사하다는 말도 못한 채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미친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그는 숨이 끊어질 듯 달렸고 찬 공기에 폐가 타들어가듯 아팠습니다. 그는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8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 벗겨진 벽돌벽, 어둡고 곰팡이와 쉰 김치 냄새가 진동하는 복도. 좁고 가파른 계단. 그것은 그가 만날 때마다 보았던 김선영 씨의 우아하고 귀티, 나는 외모 비싼 옷, 세련된 태도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잔인할 정도의 부조화였습니다. 박 씨는 어두운 입구 앞에 멍하니 섰습니다. 지기의 삶에 대한 진실이 그들 눈앞에 적나라하고 고통스럽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부유하고 편안한 귀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속였습니다. 그녀는 그와 나란히 서기 위해 영화 같은 꿈속에서 살기 위해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지금 그녀는 이 무덤같이 고요한 건물 어디에 있는가? 그는 모든 용기를 쥐어짜 떨리는 발걸음으로 계단의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대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산처럼 무겁지만 놀랍도록 작은 형체 속에 담긴 비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 같은 일생 40년 동안 묻어둔 뼈에 사무치는 사랑이 낡은 가죽, 지갑 하나에 몽땅 담겨 있기도 합니다. 박동훈 씨가 그 검붉은 지갑을 열었을 때 그는 자신이 후회의 지옥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심코 놓쳐버린 위대한 사랑의 천국을 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그들이 비 오는 화요일 오후에 함께 보았던 그 어떤 비극적인 영화 시나리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택시가 대학로, 서울대학교 병원,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박동훈 씨는 차에서 뛰쳐나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겨울바람이 병원 경내의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칼날처럼 스치며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두려움과 회한의 불길이 모든 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그는 망원동 낡은 아파트 3층의 녹슨 철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차갑고 무정했습니다. 호기심과 동정, 어린 눈빛의 이웃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할머니, 그들이 괴짜 할망구라고 부르던 는 이틀 전 아파트 계단에서 기절해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가족이 있는지 몰랐고 그저 그림자처럼 외롭게 살며 밥을 검소하게 먹고 푼돈을 아끼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매주 만났던 그 우아하고 귀티 나는 여성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이별의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 데스크에 물었고 중환자실 ICU로 안내받았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걸음걸음이 납덩이를 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연약한 모습의 지기를 보는 것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자신이 너무 늦게 왔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 한 청년이 딱딱한 플라스틱 대기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싸구려 패딩 점퍼를 입은 그는 지치고 따분해 보였습니다. 박 씨, 점잖지만 헝클어진 정장 차림에 이마에 땀이 흥건한 노신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움과 기다림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이신가요? 청년이 일어나며 주저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내가 박동훈이네. 자네는 누인가 선영 씨. 그 사람은 어떤가? 저는 이모의 먼 조카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요. 말기 폐암인데 이미 뼈로 전이 됐어요. 항암 치료는 오래전에 거부하셨고 진통제만 쓰고 계세요. 청년의 대답은 박 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폐암 말기 치료 거부, 기억의 조각들이 밀려왔습니다. 극장에서 억누르던 기침소리 두꺼운 화장 아래 감춰진 창백한 얼굴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사신의 신호였는데 스스로 섬세하다고 자부했던 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얼마나 무심했던가. 선영 이모가 선생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청년이 박 씨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끊으며 옆에 놓인 캔버스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수첩에 적어두셨어요. 만약 선생님이 여기까지 찾아오신다면 그건 선생님이 이모가 사는 곳을 알게 됐다는 뜻이라고요. 이모는 만약 그때 자신이 정신이 없다면 저더러 이걸 선생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청년은 박 씨 앞에 작은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검붉은색 장지갑이었습니다. 80년대에 유행했던 구식 스타일로 가죽은 모서리가 닳아 벗겨졌지만 깨끗하게 닦여 윤이 났습니다. 박 씨의 손이 떨리며 지갑을 받았습니다. 가벼웠지만 지금 그에게는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지갑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마치 그 여인의 심장을 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눈치껏 뒤로 물러나 노신사에게 사적인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박 씨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색이 바랜 금속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지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듯하게 펴서 가지런히 정리된 소액권 몇 장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는 가장 중요한 사진칸에 박 씨의 심장을 먹게 할 두 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렇게 변하고 꼼꼼하게 코팅된 영화 티켓 한 장이었습니다.
전설적인 단성사 극장의 티켓. 영화 제목 겨울 연가 윈터 러브송. 상영일 1984년 10월 12일. 상영 시간 19시 30분. 두 번째 티켓 바로 아래 성냥갑만 한 작은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으로 잘려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심플한 흰 셔츠를 입고 자전거를 끌며 은행나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밝게 빛났고 젊음의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청년,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25살의 박동훈이었습니다. 병원 공간의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그를 40년 전 억수같이 쏟아지던 빗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해 박동훈은 25살 찢어지게 가난한 건축학도였습니다.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꿈을 품었지만 주머니에는 고급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명동의 유명 양복점 딸과의 열렬하고 맹목적인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강미희였습니다. 미희는 아름다웠습니다. 들국화처럼 다소곳하고 슬픈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 가족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미친 듯이 사랑했습니다. 가부장적이고 실리적인 그녀의 아버지는 기울어가는 사업을 살리기 위해 부유한 포목상 아들에게 그녀를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는 동훈의 가난을 모욕했고 두 사람의 만남을 금지했습니다. 젊음의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함께 도망치기로 약속했습니다. 1984년 10월 12일 단성사 극장에서 동훈은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징표로 영화 티켓 2장을 샀고 영화를 본 후 밤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떠날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동훈은 극장 정문 앞에 서서 티켓 2장을 꽉 쥔 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었습니다. 그는 극장에 불이 켜질 때부터 마지막 상영이 끝나고 직원이 간판 불을 끌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4시간. 미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미희가 그 부자 상인과 약혼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난한 사랑 대신 효도와 부를 선택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동훈은 무너졌습니다. 그는 편지와 기념품을 모두 불태웠고 그녀가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세상에 복수하기 위해 불나방처럼 공부와 일에 매달렸습니다. 훗날 그는 성공했고 좋은 아내를 얻어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강미희라는 이름은 흉터가 되었고 다시는 건드리고 싶지 않은 기억의 금기 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과거를 깊이 묻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왜 김선영이 그의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가? 왜 그녀가 그 운명의 날 영화 티켓을 가지고 있는가? 박 씨의 손이 벌벌 떨며 흑백 사진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색이 바랜 보라색 잉크 글씨가 기울어지고 떨리지만 가슴 아플 정도로 익숙한 필체로 나타났습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자 내 인생 가장 큰 아픔인 동훈에게. 그날 나는 갔었어. 길 모퉁이에 서서 빗속에 흠뻑 젖어 나를 기다리는 당신을 보았어. 당신에게 달려가고 싶었고 당신과 함께 세상 끝까지 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이 내가 문을 나서자마자 아버지가 길 한복판에 무릎을 꿇으셨어.
아버지는 자신의 목에 칼을 대고 만약 내가 당신에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간다면 내 눈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셨어. 집을 나갈 수는 있었지만 행복을 찾겠다고 아버지의 시체를 밟고 갈 수는 없었어. 나는 거기 서서 멀리서 당신을 보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 당신이 실망해서 등을 돌릴 때까지. 당신이 티켓 2장을 무릉덩이에 버리는 순간 내 심장도 산산조각 났어. 미안해. 내가 비겁했어. 부디 행복하게 살고 나를 잊어줘 나의 동문. 지갑이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박 씨는 주저앉아 두 손으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늙은 가슴에서 터져나온 억눌린 흐느낌이 텅 빈 병원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의 진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단 말인가. 김선영이 바로 강미희였습니다. 그녀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마 불행한 결혼 생활 이후 고통스러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선영이라는 이름은 생의 마지막 나날에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쓴 가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혹한 시간과 인생의 풍파가 옛날에 들국화 같던 미모를 파괴하여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늙고 초라한 노파의 모습으로 만들어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가 추억 극장에 들어와 지하우 좌석에 앉은 첫 순간부터 그녀는 그 뒷모습을, 그 목소리를, 그 눈빛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영화 애수를 보며 러브 스토리를 보며 흘린 눈물은 캐릭터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고 평생을 그리워했던 남자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현실에 울고 있었습니다. 지척에 있으면서도 천리처럼 멀리 떨어진 운명의 아이러니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가 과거를 묻지 않는다. 는 기괴한 규칙을 만든 것은 괴짜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면 옛날의 배신자가 이제는 늙고 가난하고 병든 모습이라는 사실에 경멸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혹은 그가 자신을 동정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랑을 포기했던 여자의 자존심은 그에게 짐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죽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암이 매일매일 그녀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시간과 마지막 힘을 다해 그 곁에 있고 싶었고 친구가 되고 싶었고 함께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작고 고통스러운 행복. 박 씨는 그녀가 입었던 고급 옷들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에 냄새나는 빈민가에 살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매주 화요일이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향수를 뿌리고 택시를 타고 극장에 왔습니다. 그녀는 얼마 안 되는 저축과 약값을 털어 완벽한 껍데기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가장 말끔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위해 그의 눈에 여전히 존중받을 만한 여성으로 남기 위해서였습니다. 미희야, 왜 그렇게 바보 같아? 왜 그렇게 미련해? 미희야, 박 씨는 억지로 일어나 눈물을 훔치고 미친 사람처럼 병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당직 간호사의 만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하얀 침대 위 규칙적이고 차가운 삐삐. 기계음 사이로 그녀가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앙상해서 애처로웠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듬성듬성했고 얼굴은 움푹 패고 피부는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온몸에 줄과 호스를 주렁주렁 달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납덩이를 단 발을 끌고 다가갔습니다.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요일 오후에 김선영 부인의 고상함은 어디 갔는가? 여기 남은 것은 잔인한 현실의 강미희뿐이었습니다. 그는 링거반을 자국으로 멍든 그녀의 앙상한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 손을 자신의 뺨에 대었고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거친 손가락을 적셨습니다. 미희야, 나야, 동훈이야. 나왔어. 그가 부서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삼미 40년 동안 혼자 감당했어. 나한테 벌 주는 거야. 내가 네가 이렇게 사는 걸 알면 행복해 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청계천변에서 그녀가 했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만약 어느 날 제가 사라진다면 슬퍼하실 건가요? 그때 그녀는 자신의 떠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왔던 것처럼 조용히 사라지려 했고 이렇게 가슴 아픈 적나라한 진실이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는 늙은 친구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만을 그에게 남기려 했습니다. 병실 문가에 서 있던 조카도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이모는 화요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고통 때문에 걷지도 못할 정도여도 부축을 받아 일어나 1시간씩 화장을 하셨어요. 이모는 그날이 데이트라고 하셨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고 도박하고 폭력적인 남편을 견디고 가족 빚 갚느라 단 하루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다고요. 오직 요 몇 달간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셨다고요. 청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 씨의 심장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가 부유하고 편안할 거라 생각했던 그녀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도박, 파산, 가정폭력. 자식도 없이 고독하고 빈곤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십 년간 그녀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비단 입을 덮고 따뜻하게 살았지만 효도 때문에 평생의 행복을 희생한 여자는 사회 밑바닥에서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40년의 이별 후 너무 늦게 찾아온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녀가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희야, 무서워하지 마. 나 여기 있어. 이제 널 혼자 두지 않을게. 옛날에 놓친 그 티켓 오늘 돌려주러 왔어. 우리 이 인생이라는 영화의 나머지를 함께 보자. 제발 눈을 뜨고 나를 한 번만 봐줘. 심박동기 소리가 갑자기 리듬을 바꾸더니 조금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졌습니다. 굳게 감긴 그녀의 눈꼬리에서 눈물 한 방울이 천천히 흘러 베개로 떨어져 허무로 사라졌습니다. 꿈결 속에서 그녀의 영혼이 사랑하는 이의 간절한 부름을 들은 듯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폭풍 같은 한 평생 갈망해왔던 그 온기를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뒤늦은 후회와 사랑이 그녀를 세상에 붙잡아두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운명은 왑 74년 그날 밤의 비처럼 잔인하고 단호하게 그가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그녀를 앗아갈까요? 인간의 삶은 사실 희망찬 오프닝이 있고 극적인 클라이맥스가 있으며 당연히 결말이 빠질 수 없는 장편 영화와 같습니다. 꽉 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도 있지만 아쉬움 가득한 미완으로 막을 내려 남겨진 관객들에게 메울 수 없는 긴 침묵을 남기는 영화도 있습니다.
건축가 박동훈 씨와 김선영, 그리고 강미희라는 두 이름을 가진 여인에게 그들의 영화는 40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배경, 즉 하얀 사면의 병실에서 마지막 장면이 상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기계 소음이 가득한 바로 그 공간에서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승화되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넘어 영혼의 영원함에 닿았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녀를 찾은 운명의 날 이후 박동훈 씨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서울대학교 병원 최고의 VIP 병실로 옮기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곳은 큰 창문으로 하늘과 잎을 떨구는 은행나무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권위의 교수들을 초빙해 협진을 의뢰했습니다. 그와 의사들 모두 그것이 단지 생명을 연장하는 요법일 뿐 운명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 하루는 청운과 같았습니다. 그는 24시간 내내 침대 곁을 지키며 모든 업무 전화를 거절했고 미국에서 쉬라고 권하는 자식들의 말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잠시 눈을 붙이거나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가 옛날 약속을 어겼던 것처럼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이번 3일째 되던 날 그녀가 깨어났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가 그녀의 마지막 생명력을 앗아가 그녀는 하얀 이불 속에 파묻혀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기 직전의 낙엽처럼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사연 많은 그녀의 눈이 겨우 떠졌을 때 그녀의 첫 시선은 주변의 기계들이 아니라 자신의 남자를 찾았습니다. 박 씨가 침대에 고개를 묻고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있는 것을 보자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는 육체적 고통에 대한 신음도 자신이 살아있음에 대한 놀라움도 아니었습니다. 숨결처럼 약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화요일이에요. 박 씨는 화들짝 놀랐겠습니다. 그는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고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삶과 죽음의 위태로운 경계 속에서도 그녀를 세상에 붙잡아둔 유일한 기억, 유일한 집념은 매주 화요일 오후의 데이트였습니다. 그녀는 약속을 어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를 기다리게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박 씨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꾹 참고 이마에 흐트러진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며 떨리지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미희야, 오늘 화요일이야. 아주 때맞춰 일어났어. 너 영화 보고 싶지 않아.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미세한 끄덕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아이 같은 기쁨이 스쳤습니다. 박 씨는 일어나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대화면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동식 식탁 위에 그것을 올리고 그녀의 눈높이에 맞게 조절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에수도, 카사블랑카도, 그 어떤 할리우드 고전 명작도 틀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난 밤새 꼬박 만들어 완성한 비디오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 리버, 문 리버. 협주곡에 감미롭고 애절한 선율이 울려 퍼지며 고요한 병실을 채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영화배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녀였습니다. 지난 3개월간 그가 전화기로 몰래 찍은 그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인사동 찻집에서 찻잔을 입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향을 음미하는 순간. 추억. 극장 앞에 옛날 영화,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눈빛.
노란 은행나무 아래를 걷는 바람에 실크 스카프가 살짝 날리는 그녀의 작은 뒷모습. 그리고 그녀가 40년 동안 지갑에 간직했던 환하게 웃는 25살의 그의 흑백 사진. 박 씨는 그것들을 모아 슬로우 모션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여인의 일생에 대한 영화였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늙고 초라했지만 그의 렌즈를 통해 본 그녀는 마음이 아릴 정도로 성스럽고 슬픈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박 씨가 목이 메어 그녀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영화야. 여주인공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고 누구도 너만큼 이 역할을 훌륭하게 연기할 수 없어. 미희 씨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그녀는 가난하고 병든 노파가 아니라 뮤즈였습니다. 그녀의 깊게 패인 눈가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헬쑥한 뺨을 타고 흘러 하얀 베개를 적셨습니다. 동훈 씨. 그녀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부서졌습니다. 미안해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내가 당신을 속였어요. 내가 당신을 버려서 당신을 그 긴 세월 동안 힘들게 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멍든 그녀의 앙상한 손을 꽉 잡고 주삿바늘 자국 위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우리 누구도 잘못 없어. 운명이 우리를 너무 가혹하게 시험했을 뿐이야. 하지만 신께 감사해. 이 영화의 결말을 위해 우리가 서로를 찾았으니까. 넌 고독한 김선영 노인이 아니야. 넌 강미희고 박동훈의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야.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너야 오직 너뿐이야. 그의 용서와 관용은 그녀가 평생 짊어지고 왔던 모든 죄책감과 자책을 씻어주는 맑은 물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에는 감사와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사신과 마주한 두 노인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 서로를 사랑했던 옛날의 건축학도와 양복점 딸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나날들. 오보스사모 병실은 그들이 놓쳤던 집이자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박 씨는 헌신적인 남편처럼 직접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묽은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이는 법을 배웠고 아프지 않게 얼굴을 닦고 머리를 빗겨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 없이 보낸 40년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가 설계한 건축물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모든 집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설계한 창가 구석, 차를 마시며 비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은 아내에 대해 존중을 담아 이야기했지만 영혼의 외로움 또한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워서 듣다가 가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그녀의 손은 항상 그의 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할 수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비록 그 삶이 시간 단위로 카운트다운되고 있었지만 그녀는 살았고 사랑받았고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비오는 오후 잿빛 겨울비가 서울 하늘을 뒤덮어 3개월 전 극장에서 재회했던 날과 똑같았고 84년 운명의 밤과도 똑같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슬픈 연주곡을 만들었습니다. 미희 씨가 갑자기 이상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다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는 박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쥐었습니다.
여보, 그녀가 속삭였고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나 너무 졸려요. 영화 아직 안 끝났어요. 박 씨는 책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고통스럽게 조여왔습니다. 그는 이별의 시간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마지막으로 이 모습을 새기려 애썼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기 전 그녀에게 자신의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그가 떨리지만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평생의 그리움을 담은 키스였습니다. 피곤하면 자. 영화 끝났어.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본 중 가장 편안하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고마워요. 동훈 씨, 사랑해요. 그녀의 눈이 서서히 감겼습니다. 긴 속눈썹이 영원히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손안에 있던 그녀의 손에서 힘이 빠지고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옆에 있던 심박동기에서 한 사람의 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길고 무정한 기계음이 끝없이 울렸습니다. 강미희 씨가 떠났습니다. 그녀는 가장 사랑하는 남자의 품에서 용서와 온전한 사랑을 안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다시 만나고 사랑하고 첫사랑 곁에서 죽는 것. 그녀의 폭풍 같던 인생은 마침내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박 씨는 유일한 가족으로서 모든 절차를 주관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 묘지에 그녀를 안치하고 돌아온 후 박 씨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영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일주일 후 어느 화요일 오후 박동훈 씨는 다시 말끔한 정장을 입고 침향 향수를 뿌리고 검은 우산을 들고 종로의 추억 극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장 주십시오. 결 5번과 6번입니다. 매표소 직원은 그를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늘 노부인과 함께 오던 그가 오늘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히 묻지 못하고 조용히 표를 건넸습니다. 한산한 극장 안박 씨는 익숙한 G5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남은 티켓 한 장을 옆자리 지스에 조심스럽게 놓고 반듯하게 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을 펴고 앉아 스크린을 응시하며 4시간에 가까운 긴 영화를 담담하게 끝까지 보았습니다. 가끔 그는 빈 옆자리를 돌아보며 마치 그녀가 거기 앉아 스칼렛 오하라의 드레스에 대해 속삭이는 것처럼 가볍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영화 필름 속으로 기억 속으로 스며들었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온전히 다시 살아났습니다. 강남 아파트로 돌아온 그는 사진관에 들러 병원에서 그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영상을 보던 날 간호사에게 부탁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비록 야위었지만 환하게 웃으며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액자를 재단 위 죽은 아내의 영정 바로 옆 정중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는 향을 하나 피우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2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가 아내의 영정을 향해 낳고
따뜻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희야. 내 철없던 시절의 친구이자 연인이지. 당신이라면 이해하고 나무라지 않겠지. 사랑에는 죄가 없으니까. 이제 나는 그리워할 사람이 둘, 사랑할 사람이 둘이네. 저 세상에서 그녀를 잘 보살펴 주구려. 박동훈 씨는 남은 노년의 날들을 계속 살아갑니다. 그는 여전히 매주 화요일 극장에 갑니다. 그는 잘 살고 건강하게 살며 미희 씨의 미완성된 삶을 대신해 살아갑니다. 떠난 이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슬픔 속에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숨결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사랑은 나이나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행복이 반드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한 지붕 아래 평생을 함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행복은 때로 그저 이해받고 용서받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로 손을 잡고 폭풍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 표현을 절대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용기 있게 마주하십시오.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스크린이 꺼질 때가 되어서야 사랑한다는 말을 미처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십시오.